새해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오후 나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설날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다. 올해는 아들 성혁이와 며느리 민경이 그리고 손주들이 모두 온다고 했다. 마음이 설레었다. 교사로 정년 퇴직한 지 벌써 몇 해가 흘렀지만 명절만큼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었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침개를 부치고 갈비를 양념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넉넉히 만들고 떡국 재료도 정성껏 준비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생각에 발걸음도 가벼웠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경이의 밝은 인사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성혁이는 무거운 짐들을 들고 들어왔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며느리 민경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빨간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며 고맙다, 얘야라고 답했다. 봉투의 두께는 평소와 비슷해 보였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이웃집 김씨 아줌마를 만났다. 그녀가 반갑다며 다가와 말했다. 설은 잘 보내셨어요? 그 집 며느리 민경이는 친정에 100만 원이 넘는 용돈을 드렸다던데 그쪽도 용돈 많이 받았겠네. 순간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5만 원을 받았는데 말이다. 김씨 아줌마는 계속 이야기를 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아, 그래요? 라고 대답하며 급히 자리를 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가족이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김씨 아줌마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100만 원이 넘는 용돈이라. 몇 달이 지나 추석이 다가왔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이번에는 달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다. 아들 성혁이네 가족이 왔을 때 며느리 민경이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하지만 내게 건넨 봉투는 설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며칠 뒤 또다시 김씨 아줌마를 만났다. 그녀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쪽 며느리가 이번 추석엔 친정에 해외여행 상품권까지 준비했다더라고요. 내 마음속 작은 균열은 더욱 깊어졌다. 해외여행이라니.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명절 때마다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들이 떠올랐다. 손도 대지 않은 채 남겨진 나물들, 식어버린 갈비찜. 가족들은 맛있다고 했지만 왠지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내가 투명해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가 바라는 건 똑같은 마음뿐인데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왜 이렇게 서운한 걸까? 나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했다. 며느리가 나쁜 아이는 아닌데 단지 친정과 시댁을 다르게 대하는 것뿐인데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았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소중히 여겨진다는 마음이 그리웠던 것이다. 같은 며느리, 같은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접받아야 하는 걸까? 눈물이 핑 돌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내가 옹졸한 건 아닐까 싶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여가 흐른 어느 저녁 나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다. 경제 소식, 정치 뉴스가 이어지다가 가족 관계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이 나왔다. 처음엔 별 관심 없이 보고 있었는데 한 패널의 말이 귀에 들어왔다. 존중은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만 베푸는 건 희생이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죠. 나는 리모컨을 든 손을 멈추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말이 마치 내 마음을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았다. 패널은 계속해서 말했다. 관계에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원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맞아. 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며느리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점점 상처받고 있었다. 이게 옳은 일인가 싶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나는 한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밤 가로등이 유독 쓸쓸해 보였다. 문득 먼저 하늘나라로 간 남편이 생각났다. 그 사람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은주야, 내 마음이 편해야지라고 했을 것 같았다. 이번 설엔 나도 똑같이 행동해보자.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받은 만큼만 주는 거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 그날 밤 침실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몇 달째 쓰지 않던 다이어리였지만 오늘만큼은 기록하고 싶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써내려갔다. 명절 공평하게. 마음은 정직해야 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마음의 변화를 담은 중요한 선언이었다. 이제 그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도 혼자만 참는 것도 그만두기로 했다. 며느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받고 싶다면 나도 똑같은 마음을 줘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다이어리를 덮고 불을 끄며 나는 묘한 후련함을 느꼈다. 무언가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이었다. 이번 설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한 것이다. 설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거울을 보니 마음가짐도 달라진 것 같았다. 서랍에서 작은 흰색 봉투 하나를 꺼내 5만 원을 넣었다. 지난번 며느리가 내게 준 것과 똑같은 금액이었다. 봉투를 들고 있으니 손이 조금 떨렸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공평한 거라고 나 자신을 달랬다.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다.
할머니,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가족들이 들어왔다. 아들은 그렇듯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며느리는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복 많이 받아.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답하며 준비해둔 봉투를 며느리에게 건넸다. 명절이니까 이거 받아. 며느리 민경이는 늘 그렇듯 고마운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잠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어색함이 느껴졌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별말을 이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다. 손주들은 여전히 떠들썩했지만 어른들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아들은 몇 번 나를 살펴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며느리의 웃음은 평소보다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내내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평소의 자연스러움은 없었다. 나는 고맙다고 짧게 답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나는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 없는데. 왜? 그게 선물이 평소와 달랐잖아요. 민경이가 조금 놀란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들아, 주는 만큼 받는 거야. 그게 도리지. 엄마, 무슨 소리세요? 너희 엄마도 사람이야. 마음이 있다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끝까지 말을 이었다. 공평하게 대접받고 싶을 뿐이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들과의 통화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싶어 후회도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도 들었다. 적어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으니까. 설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민경이가 혼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며느리는 한동안 손을 비비며 말을 꺼내지 못했다. 나도 먼저 말하기가 어려웠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마침내 민경이가 입을 열었다.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나는 민경이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친정엔 넉넉히 드리면서 어머님께는 형식적으로만 대했던 거 지금 생각하니 정말 잘못했어요. 민경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도 저한테는 친정어머니나 다름없으신데 제가 차별을 했네요. 눈물이 민경이의 볼을 타고 흘렀다. 나는 가슴 한쪽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괜찮다. 내가 말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민경이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생각만 해도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풀리는 듯 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져갔다. 며느리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 마음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실크 스카프가 들어 있었다.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색깔과 무늬가 내 취향에 딱 맞았다. 뭔가 정성스럽게 고른 티가 났다. 고맙다 얘야. 나는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예쁘네. 어머님께 정말 잘 어울려요. 며느리도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민경아.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미안해. 너무 어른스럽지 못하게 굴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러실만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기로 약속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나는 거울 앞에서 새 스카프를 둘러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 언제 이후일까? 1년이 흘러 다시 설날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다. 며칠 전부터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 어머님,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진짜 기뻤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설날 아침 아들 네 가족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며느리는 손에 커다란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갈비찜이랑 잡채 만들어 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맛으로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이 늘 우리한테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손주들도 달려와서 할머니 우리가 그림 그려왔어요. 라며 직접 만든 그림을 내밀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들까지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이렇게 예뻐 보여. 나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다. 이번에는 음식 준비도 함께 했다. 며느리가 부침개를 부치고 아들은 떡국을 끓이고 나는 나물을 무치며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부엌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식사 시간이 되자 상 위에는 정말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내가 만든 것, 며느리가 가져온 것들이 어우러져 그 어느 해보다 풍성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며느리가 정중히 인사했다. 우리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나는 흐뭇하게 웃었다. 식사 후 며느리가 빨간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님 많이 부족하지만 제 마음이에요. 나는 봉투를 받았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대신 며느리 민경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다 얘야. 금액은 중요하지 않단다. 너희의 진심이 가장 고마워.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지난해 일은 다 잊어버리자. 우리 이제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거야.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나는 창가에 서서 겨울밤 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때로는 침묵보다 행동이 더 큰 메시지를 전한다는 걸 깨달았다. 작년의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을 다시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 정말로 우리는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 그래, 이제는 진짜 새해가 시작된 거야.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거실 등을 껐다.